128회 소방기술사가 시험이 있었네요. 풀이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한꺼번에. 여튼 꾸준히 하시면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요 시험 좀 어려웠죠. 어려웠던 게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1교시 한번 보면 되겠다. 1교시. 문제가 나오는 즉시 우리 이제 동강반이나 실강반 치신 분이 문제를 업로드 시키고 열심히 타이핑을 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도 같은 의미죠. 문제를 보면 얼만큼 수업에 언급을 많이 했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시켜봤던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고, 아니면 야 많이 힘드셨겠구나, 욕 많이 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근데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봤었을 때는 어려웠나요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그래서 구분을 했죠. 난이도와 중요도와 선택사항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다음 시험에는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의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형태로 문제풀이가 나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보면 1교시의 구조확인 대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건축하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다. 그죠? 이렇게 한 번만 잠깐만 볼까요? 구조안전 확인 대상 선택하셨어야 되는 문제네요.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들은 선택이 되었어야 되고요. 이렇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은 내진에 관련하고 연관을 그대로 시키시면 됩니다. 내진 대상이구나 라고 한번 봐주세요. 규모가 그렇게 특히 어렵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한번 나오고 나면 당분간은 좀 쉽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죠. 내진용이구나 라고 딱 한번 써놓으시면 됩니다. 내진. 자, 내진이었어. 내진. 그죠? 이렇게. 두 번째는, 그죠? 창호에 관련되어 있는 방화 성능이 있다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면제받게 된다라는 좀 특이한 사항이었죠. 지금 우리가 소방하고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이 규모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아시다시피 성능을 파악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사전 허가제로 이제 넣죠. 성능 위주 설계라는 걸 넣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태는 이렇게 베란다 아니면 거실이 있다고 하면, 거실이 발코니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창문 가까이, 그죠? 인근에 되어 있는 위치에 헤드를 설치해요. 이 헤드를 설치하면 측면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죠? 창문 부분이고 화재가 이제 발생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분에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헤드가 감열해서 이제 불을 끄는 것보다는 확대를 좀 방지하겠죠. 이 창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외국에서는 윈도우 스프링클러라고 보통 불러요. 윈도우 스프링클러, 이렇게 쿨러 하는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형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평면으로 봤었을 때 창문 인근에 이렇게 헤드를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헤드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그냥 분사만 되는 거죠. 하지만 윈도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분사되지 않고요, 이렇게 분사가 돼요. 이렇게. 위에서 봤었을 때 헤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창문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분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창문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축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한다고 하는 개념, 소방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창문에 가까이 붙인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나오긴 힘들지만 개념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방화 유리창의 주된 핵심 개념은 도대체 뭡니까? 라면 상층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거죠.
연소 확대를 방지할 거예요. 이 방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층간 확대. 그죠? 상층 연소에 대한 확대가 방지돼야 된다. 한번 쓰시고, FREM이 나왔네요. 그죠? 위험성 평가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중에 내용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시 나오기는 힘들겠습니다. 그죠? 쓰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이었습니다. 선택했어야 되죠. 감지기 배선. 감지기 배선. 우리나라는 감지기 배선을 굉장히 무식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감지기에 대한 배선만 잠시만 이해할게요. 감지기 배선은 감지기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가는 형태죠. P형 기준으로 보면. 감지기 내부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단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선들이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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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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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이 선이 가운데 끊기면 안 되니까 확인하기 위한 종단장을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형태를 송배전 이런 식으로 쓰고요. 송배전 다른 말로는 보내기 배선 이렇게 써요. 보내기 배선 뭐 하는 거냐 뭐냐 하는 거냐 이러한 배선을 왜 쓰지? 그렇죠? 확인하는 이유는 단선 여부예요.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뭡니까? 말단에 설치되고 있는 종단장이라는 놈이에요. 종단, 저항.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해 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방향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거지. 가운데가 끊겼어. 그죠? 그러면 1번 감지기, 2번 감지기, 3번 감지기는 모르는 거지. 그죠? 근데 평상시 때도 단선 여부를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도통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 시험을 도통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도통시험. 도통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수신기에서 선이 끊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배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죠. 장점은 단선 여부를 수신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가운데 하나 끊기고 나면 나머지 감지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죠? 미국 애들은 과거에는 지금, 그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썼고요. 지금은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씁니다. 배선. 세 가지가 있죠. A, B, 그 다음에 이제 X라고 하는 배선을 써요. X. 지금 물은 것은 요 두 가지. 루프의 배선과 일반 배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일반 배선의 개념이에요. 미국에서 쓰는. 일반 배선. 일반 배선의 장점과 단점을 좀 고민하시면 되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R형으로 가고 아날로그형으로 가게 되면 무의미합니다. 양쪽으로 다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요 개념은 조금만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A와 B에서 만약에 X까지 해서 쓰면 25점짜리가 되는데 A, B만 해서 10점. 그죠? 이러한 배선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선이냐, 단락이냐,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상적인 현상일 때 그 배선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요건 상세풀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삼각형 한번 알고는 갑시다. 앞으로도. 그죠? 국내 배선하고 비교해보는 장점이 필요해요. 자, 국내 비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비교. 내지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참 짜증나게 또 그래도 내진이네요. 내진은 또 나와요. 내진은 별표를 쳐놓을게요. 가장 많이 나왔던 내진 범위가 펌프에 있는 내진입니다. 그렇죠? 가압 송수장치 수조 이쪽 편에 내진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준비를 또 하고 있으면 됩니다. 펌프에 관련돼 있는 거. 펌프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진용 스토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진 앙카. 내진 앙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앵커 볼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앵커 볼트를 갖다가 얼만큼의 하중을 견디는 놈으로 써야 되냐?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무적인 거죠, 이거. 이거 실무적인, 이건 시험에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실무. 이렇게. 격자형 천장. 원칙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플레이팅 천장 뭐 이런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천장에 보면 이제 격자로 되어 있는 모양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원래는 방재청에 대한 지침이 격자는 무조건 살수장이에요. 그래서 위에 헤드도 넣고 밑에 헤드도 또 추가로 놔. 밑에만 놓지 말고 위에도 또 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죠? 왜냐하면 이제 헤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밑에만 놔야 됩니까? 위에를 놔야 됩니까? 라는 고민인 거지. 위에 놓았을 때 헤드를 위에 놨었을 때 살수가 장애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럼 밑에 또 추가로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중률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원래 원칙은 살수 장애로 봤어. 그런데 이제 NFPA에 미국 기준에 개구율이 몇 % 이상이고 헤드하고 이격거리가 얼마고 격자의 크기가 얼마면 야 이건 살수장애 아니야. 물 쏟아지면 밑으로 다 내려간다. 이러한 개념이 지침으로 나왔어. 원래 NFPA 기준으로 등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침과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갈 겁니다. 얘는 실무. 시험에 다시 나오긴 쉽지 않죠. 안 나와. 그 다음에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라그랑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일러라는 방식이 있고 라그랑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는단 말은 제가 한 수반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알 필요가 없었구나. 몰라도 돼. 이제 안 나와.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만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저도 이번에 나오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유체역학 책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었는데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체를 해석할 때 전체에 대한 범위를 해석하느냐, 유체의 흐름 자체만 쳐다보느냐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운전을 내가 이렇게 했어. 나중에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동차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운전되어 있는 이 차를 중심으로 해서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조사해. 이러한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용 지나가네. 이런 거. 밖에서 보면 오일러.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는 오일러라는 방식을 쓰고 유체 자체가 흘러갔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는 라그랑제더라고요.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이 다 오일러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빼고. 매칭 트랜스는 저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기적인 용어긴 합니다. 별표 하나만 쳐놓을게요. 이렇게. 매칭 트랜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만 이해할게요. 나중에 설명도 할 테지만 전원과 부하는 같은 임피던스여야 된다.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전원도 임피던스가 있고 부하도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재밌게 좀 그리면 이런 거죠. 전원, 그죠? 그리고 부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원에도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두 개는 같아야지만 최대 효율이 나와요. 전기하시는 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최대 전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 이걸 갖다 우리는 매칭 트랜스, 그죠? 또는 임피던스 매칭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또 생각하는 거,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 확성기는 스피커니까 스피커는 도대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기준이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산하지? 그 방법이 이제 나온 거지. 엄청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상방송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랬었는데 이게 스피커 쪽에서 나올 거지만 도대체 뭘까? 이게 완전 실무거든. 실무인데도 이제 통용화되어 있는 실무긴 해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하면 단락이 나왔었지. 단락까지가 나왔었는데 단락까지. 비상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단락 시에도 나머지 층이 유지가 되라 하는 거였었거든요. 9번 히스테리. 야, 9번 문제 보고 난 다음에 참 이제 뭐 어디까지 갈 건지 안 해듭니다. 이건 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히스테리가 아니고 스트레스 곡선으로서 짜증이다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엄청 중요하죠. 변압기라든지 뭐 전자기기에 거의 다 써요.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소방과는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찾기가 좀 쉽지 않죠. 모터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변압기, 저는 주로 변압기죠. 우리가 보면
변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변압기는 이렇게 그죠? 이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철심을 이렇게 전선으로 감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감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장이 형성될 거거든. 그 자장이 철심에 남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히스테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남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손실도 발생하고 열도 발생한대.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충전기가 뜨뜻하죠? 충전기가. 걔하고 똑같아요. 근데 걔가 심하면 심할수록 과열도 되고 불도 나.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험 잘 치시는 분이, 그 합격권에 점수가 나온 분이 이거 불 나는 것까지 적었다더라고. 정말 히스테리인데요, 그게. 미스테리인데요. 막 이런 장난치면서 했었거든. 이걸까지 소방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 전에 우리가 나왔던 것들 예를 들어보면 콘덴서에서 나는 불을 얘기했었거든요. 콘덴서가 뭡니까? 콘덴서는 높은 전압이 오면 1차적으로 저장해두는 약간의 저장장치 같은 역할이야. 이 용량이 작을 때 여기서 불도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뭐 합선 같은 게 딱 되면 컴퓨터 전원이 확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를 딱 열어보면 안에 뭐 타 있어. 그게 바로 콘덴서야. 얘가 제일 먼저 타거든. 그래서 여기서 불 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불 뭐 난다고 얘기하면 뭐 전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소방에서 이게 많이 날까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튼 저는 X입니다. 부차적 손실은 별표를 한 20개쯤 해놓으세요. 네. 얘는 이번 차수도 25점, 다음에도 25점짜리 나왔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손실에 대한 개념에서 문제를 제일 나기 편한 부차적 손실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유도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차적 손실의 유도를 모르고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 날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이 있어. 장계수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도 돼요. 이건 반드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네요. 좋죠. 별표. 할로겐 화합물은 방사 시간을 제한합니다. 왜 제한한댔어요?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 그 개념을 기본 깔고 가야지. 10점짜리는 그게 중요해. 독성 때문에 방사 시간을 제외하는 거야. 근데 독성 물질이 왜 생겨요? 왜 생기지? 독성 물질이 생겨야 소화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됩니까? 1301을 한번 가져와 볼까? 1301. 1301이 어떻게 생겼어요? C, F3에 Br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할론 1301이라는 약재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이 아니고 할론 약재예요. 얘네들이 열받으면 뭘로 튀어나갑니까? 브롬만 튀어나가요. 브롬만 분리돼. 브롬에 이온화 시켜가지고 분리됩니다. 그 옆에다가 누굴 만나? 라디칼이라는 놈 다 만나. 라디칼 중에서는 OH가 있고 H가 있거든. 얘하고 결합됐을 때 모양이 브로마수소예요. 허용 농도 3에서 5ppm짜리 독성. 라디칼을 잡으면서 독성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 계속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소화인 거예요. 얘네들이 화염인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요. 얘를 화염을 이렇게 잡는 소화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억제. 다른 말로는 부촉매 이렇게 불러요. 부촉매가 한마디로 라디칼을 제거하는 소화지. 그죠?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방사 시간부터 제한하는 거야. 방사 시간은 10초 이내에 95% 이상이 방사돼야 돼. 맞습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해주는 거지. 그죠? 약재가 얼만큼 저장돼 있고 방사 압력이 얼마고, 그죠? 배관 상태가 어떻고 저장 온도가 어떤에 따라서는 방사 시간 자체가 결정되겠죠. 이런 것들 내용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막 설명해 줘야지만 점수가 높아지지. 12번은 관량 예상이었죠. 똑같이. 13번 다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 연소 때 기억납니까? 자연 발화라는 것은 외부 점화원이 없어요. 제일 자주 발생되는 게 산화열이었습니다. 산화가 되면 열이 축적이 되고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 전공축의 온열수표촉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납니까?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이시네요. 보통 습관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전공축의 온열수표 쪽 페이지를 지금 바로 열면 되는데 전공축의 온열수표 쪽만 적었어도 10점 받는데 다시 볼게요. 2교시를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면 얘는 또 나옵니다. 체크해 놓을게요. 건축자재 등의 품질 인증 관리 기준입니다. 현장도 좀 뜨거워요. 이슈 때문에. 건축자재에 관련해서는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이 생겼죠. 그래서 건축을 이러한 자재들은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방향성이에요, 지금. 그렇죠? 무분별한 시험 기준과 무분별한 관리 기준으로 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성능 시험이 있고 뭐가 있느냐 예상 문제였었고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험도 또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조심하십시오 했던 게 복합자재였어요. 외벽 마감, 프린트물 나갔었어요. 우리가 공부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하지만 다음 시험 또 나옵니다. 내년 129회 대비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년 시험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쪽에서 나왔던 종합방제실. 종합방제실에 대한 개념은 첫 번째 초고층 또는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있는 감시 제어관이죠. 네.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죠? 종합방제실. 종합방제실은 감시 제어반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좀 잘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죠. 전 이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초고층의 핵심이죠. 꼭 한번 보세요. 3번은 나중에 즐겁게 한번 다시 풀어볼 건데 방출 속도. 방출 속도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좀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플럼 우리 배웠죠. 플럼 속도는 했었습니다. 플럼은 답도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으니까 플럼 속도는 우리가 연소 때 연기의 상승력부터 해서 많이 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떻게 해서 뭐 좀 물방울이 부력을 뚫고 침투할까 고민하는 거지.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별표는 한 개만 줍시다. 그죠? 정적과 동적. 전 이건 독성 지수는 중요해요. 독성은 중요합니다. 저는 독성 좀 중요하다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허용 농도라고 하는 개념, 독성에 대한 개념, 독성학,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독성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기타 등등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가 정적이냐 동적이냐죠. 지금 얘기하는 정적이라는 형태는 단순 데이터고 동적은 유동적일 때에 대한 쌓이는 독성을 얘기하는데 뭐 풀이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과거 책에 제가 실었다가 이거 안 나오겠냐고 뺐는데 쓸데없이 나왔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요거 한번 줄치고요. 상업용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례, 최근 화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까는 이게 잘 나와 있는 교본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면 하나 쓸게요. 화재보험협회에 가면 사이트입니다. 협회에 가면 관련 발간지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최근 이슈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화재 다르면 거기 있는 자료들 가지고 취합해서 문제 내고 해요. 최근에 올려진 자료 똑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뭡니까 하면 저 자료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 개떡 같죠? 아니 나 상업용 조리시설 잘 알아. 손실 저감 대책 잘 알아. 하고 적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데이터만 점수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난 짜증나. 그죠? 일반적인 생각했었을 때 다들 대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대책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통 점수가 낮는 거예요. 개선돼야 될 방향이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화보 한번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보. 화재보험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LED용 MF, SMPS. 교수님, SMPS 이거
좀 씁니까? 제가 건축적인 길생으로 통화했는데 진짜 오래전에 좀 조금 봤는데 몰라서 그냥 횡설수설 쓰고 전기하시는 분이 다들 그렇죠? 파워 서플라이는 알겠는데 스위칭으로 가면 갈수록 다 전자기기로 가거든요. 이게 뭐 기냐 뭐냐 저도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전혀 우리하고 멀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LED용이랍니다. LED용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다시 내면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름의 예상 문제였던 이제 막판 뒤집기 문제 있었던 지하층 그죠? 비상탈출구 익숙하지요. 지하층의 구조는 2분의 1 이하에 있는 그죠? 흡사 생각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생충 영화를 보시면 안다고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야 되겠고, 지하층에서 탈출하는 형태는 일반 건축물은 비상탈출구, 다중이업소는 비상구였어요.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아, 좀 너무 차이 나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지. 비상탈출구.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아파트 가면 화단이 있고 맞습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댔죠. 여기가 비상탈출구 나오는 입구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지하 내려갔던 작업자들이 죽게 되는 환경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양방향 계단이 양쪽에 계단이 있게 돼 있는 지하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가 계속 한두 개씩 서서히 또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 같아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그건 이제 제가 문제상으로 가가지고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비상탈출구도 한두 개 해놓으세요. 얘는 다중이 거. 다중에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3번은 별표를 꽤 많이 쳐놓으세요. 얘네들은 25점짜리 두 개를 이상하게 묶었어요. 25점짜리 두 개를 한 흐름이 있긴 맞죠. 가스계 소화 설비의 가장 큰 핵심은 설계 농도를 유지하는 개념인데, 설계 농도를 유지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하며 설계 농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은 뭐가 있었냐? 방호구역의 밀폐 시험이었어요. 밀폐도 시험. 요 흐름 그대로입니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덩어리 자체도 25점, 이 덩어리도 25점인 거지. 그렇죠?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잘못된 거지.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4번에 복사실드 자료를 뭐 각 기술사 학원들도 다 통틀어서 다 엉뚱한 풀이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복사실드라고 하는 개념은. 근데 복사실드가 뭡니까 하면 문헌을 흐름을 이해를 하면 복사실드의 핵심은 복사실드는 방패 역할이잖아요. 막는 거. 그럼 복사의 에너지를 줄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연소 때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복사에 대한 연류석, 단위 면적당 연류석은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클 때는 시그마 T의 4승이에요. 스테판 볼츠만의 복사에 있는 법칙이 스테판 상수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연류석이 튀어나와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가장 커요. 이 에너지의 형태를 흡체라고 불러요. 흡체는 뭡니까? 완벽한 방사가 되는, 완벽한 흡수와 방사가 되는 이상적인 물질. 하지만 이렇지 않죠. 여기가 100%입니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손실들은 줄겠지. 주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입실론 곱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사율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방사율도 나왔죠. 방사율. 그 다음에 또 뭐가 곱합니까? 라면 F12번도 하기도 하고 파이로 쓰기도 하죠. 형태계수입니다. 형태계수. 이게 다 손실치예요. 손실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실제 유속은 뭐냐? 실제 연료속은 뭐야?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복사실드는 두 개념 중에 형태의 개수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를 잘 적는 것들이 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복사실드는 용어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복사실드의 주된 개념은 주된 복사 에너지에서 줄어드는 개념.
뭐가 있냐? 그러면 줄어드는 요소를 줬을 때 연료속은 어떻게 바뀔 거야? 하는 거. 실사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고온이 지나가는 형태를 막을 때 아니면 극저온을 유지할 때 막는 개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굳이 용어만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하지만 복사는 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 전달 중에서 복사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 개념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형태는 3번 이 양반이 냈거든. 3번하고 5번이 같은 양반이 냈어. 이해됩니까? 원래 공동현상 25점, 수격 10점, 맥동 10점, 에어바인딩 10점 이렇거든. 근데 이 사람이 다 묶어가지고 25점. 귀찮은 거지. 창의적인 문제를 내기 싫어. 뭐 공동현상 중에 이런 조건일 때 어떻다 써봐 이렇게 하면 귀찮은 거야. 야, 대략적으로 좀 적어봐. 이러면 정말 잘 적기도 힘들고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을 물었으면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이 구분되는데 공동을 이렇게 덩어리처럼 묶어버리면 이게 잘 써도 표도 안 나고 못 써도 표도 별로 안 나거든. 이런 식으로 내는 건 좀 바람직하잖아요. 그 중에서 에어바인딩이 기억이 잘 안 났다. 중간에 공개 차는 현상이겠지. 이러면 전체를 확 떨어뜨릴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25점, 25점을 25점 묶어서 25점인데 엉뚱하게. 그래도 중요하죠. 전 참 반대하는 스타일입니다. 각각이 다 중요하네요. 에어바인딩만 좀 뺄게요. 에어바인딩, 에어포켓, 배관 내부의 유체 흐름에 기포가 또는 공간이 또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에어포켓 같은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반대죠. 잘못된 거죠.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점은요, 소화 실패입니다. 그죠? 소화 실패. 결국은 펌프 공동현상 때문에 소화 실패. 펌프 수격 때문에 배관 파손, 물 유출, 소화 실패. 형식 알겠지? 발열량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맞는지 애매하네요. 이게 발열량이 습도를 포함한 발열량이 있고 그런데 발열량에만 집착하면 될 건가? 하여튼 전 문제를 풀이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많이 회의적이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른. 이게 이제 지금 풀이해놨던 발열량은 누가 있으면 어느 쪽입니까? 공조 쪽 발열량이에요. 공조. 냉동기 있죠. 그런 쪽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 풀이가 바람직할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가였어야 되는데 발열량이 그 열 방출률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발열량이 냉공조기, 그렇죠? 냉동기 관련되어 있는 쪽이었으면 진짜 다시 볼 필요 없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열 방출률이면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약간 회의적이더라고요. 이제 끝으로 사교실 잠시만 보면 전통적 강좌죠. 감리 수행한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감리 결과 보고서 첨부 서류. 과장님 이 문제는 맞추셨겠죠? 현승님 이 문제는 뭐 눈 감고도 그렇죠? 우리 감리 업무를 하시거나 뭐 이런 쪽에 계시면 눈 감고도 이렇게 그렇죠? 눈 감고도 쓰지만 다른 문제를 쓰고 있고 반드시 완공검사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완공검사 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완공검사 완공이 안 됐는데 검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완공검사가 모든 설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검사지만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완성되기 전부터 하는 검사에 대한 거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업무가 어떻습니까? 감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감리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지만 원칙이죠. 시공자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야, 준비해라. 네. 우리들이 막 테스트 하는 거죠. 열 찍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리 한 명, 보조감리 이렇게. 보조감리 따라다니는. 이런 반이 더 잘하는 보조감리도 있어요. 책임감리. 이런 사람도 있고.
감리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감리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엄청 쓸 거는 많지. 그죠? 문제점 적어봐면 한 3페이지 정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3페이지. 그래도 점수는 업무, 서류, 예. 7개씩 딱 적으면 됩니다. 7점씩. 그죠? 이 문제는 완전 실무고,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에 10점 또 나오죠, 얘네들은. 잊지 마세요. 감리 업무, 감리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에스컬레이션도 나왔었고, 감리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안전관리자로 지금 넘어갈 시점인데,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네요. 안전관리자 지금 뚫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번. 기계의 빌런은 이 사람이었죠. 기계의 빌런. 기계의 빌런은 이 양반과 이 양반이었거든. 전기의 빌런 있는 거라. 전기의 빌런 보입니까? 이 양반. 전기의 빌런. 하나 더 전기의 빌런이 아우, 저는 이런 문제를 내면 실무적이라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이런 문제가 좀 싫은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4선이 있으면 하나의 기능이 없어. 그러면 5선을 쓰는 게 맞아.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무슨 뭐 기능사 수준이지. 기술사가 이걸 갖다가 이걸 파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전 이건 좀 반대입니다. 이 지금 개념이 4선이 들어와요. 그죠? 동작과 확인은 되는데 제어는 불가능하죠. 한 가닥이 없으니까. 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동작 확인이거든요. 댐퍼가 동작하면 확인 램프에 불이 딱 떠. 근데 그거를 닫아주거나 하는 기능은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어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 그 제어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또 적는 거지. 이게 문제로, 이슈는 조금 됐었어요. 뭐 좀 얘기도 하고. 이게 뭐 지능형으로 가고 통신형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방된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풀이는 조금 예쁘게 해놨으니까 문제 자체는 좀 별로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강력하게 예상했던 백레이어링이네요. 그죠? 얘는 당분간은 쉬겠죠. 당분간은 쉽니다. 백레이어링이랑 같은 개념 쪽에 터널인데, 터널하고 연결되는 놈이에요. 우리 책에서 다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다. 도로 터널에 관련 있는 관리 지침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거 한번 보고 가세요. 백레이어링은 개념 자체는 조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연기. 예상했었던 성층화. 층을 이루는 이유는 뭡니까? 연기가 왜 층을 이뤄요? 온도가 뭐? 누구 온도하고 같아지면? 주변 공기 온도하고 같아지면 그냥 연기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암흑도입니다. 암흑도보다 그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게 가시도였어요. 가시도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암흑도죠. 가시도와 암흑도 이런 개념이지. 그죠? 결국은 감광의 개념이에요. 그럼 그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물질은 얼만큼 위험하냐 따지는 것들을 지금 단점은 유효 증상이라지만 그죠? 복용 분율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놨었어요. FED 자체 해석이 FED로 봅니다. 정량적 그죠? 문제점이죠. 원래 우리가 요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나중에 얘는 조금 나중에도 좀 중요해요. 나중에도 요 지금 FED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까 봤던 정적 독성 지수와 동적 독성 지수 그거와 연결됩니다. 이게 참고하시고 얘는 뭐 늘 나온다고 했던 문제죠.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훈소 자체가 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표면 연수도 많이 안 나왔었고 비교하는 거 우리 제일 처음에 기술사 기초 시간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훈소하고 표면 연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둘 다 화염이 없긴 똑같아요. 그런데 한 놈은 뭐? 어떤 차이가 있었어? 소품이 다르게 화염이 생긴다. 그렇죠. 맞지. 훈소는 조건이 바뀌면 화염화대로 되고 표면 연소는 아예 간성가스가 나오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화염 전환. 이해됩니까? 훈소에서만 화염 전환이 일어나요. 문제상 이해되죠? 훈소에서만 화염으로 전환이 됩니다. 표면 연소 자체는 화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연성 가스가 생기지 않는 조건이니까. 금속분 이런 애들 있죠? 그냥 수목금토 했잖아요. 수목금토. 그리고 추결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냐? 그죠? 간략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있는 자료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됐고요. 129회 예상하면 뭐 얼추 다 비슷한 확률로 가고 있는 중이죠. 기계 쪽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작게 나올 때도 있고 전체를 봤을 때 공부를 내가 꼭 4가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계하고 전기하고 건축하고 법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서 잘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몇 개 맞추면 됩니까? 31개에서 몇 개? 12개, 10개 맞추면 되거든요. 1교시 10개, 각 교시 4개씩, 3교시. 그래서 22개 맞추면 돼요. 다 맞추면 되네, 씨. 다 맞추면 되는데, 다 못 맞춰지는 거지. 다시 이해해보면요. 31개 중에서 9개는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조금 쉬운 접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떠한 형태가 나올 건지 앞으로 조금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교시별 간략한 풀이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